주사기에 독이 들어있었어. 세상의 모든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다방 오디오북 구독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에 공감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순간이 제 인생의 끝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 유리 건물 사이로 불꽃이 터지던 밤이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바닥에 일렁였고 하객들의 박수와 웃음, 샴페인의 거품,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죠. 그 사람 유재혁 씨는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해성의료그룹의 후계자였고 의사였던 그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날 볼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사람 구하는 직업 가진 내가 제일 아름답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박혜정 이사장. 냉철하고 무섭고 무너짐 없는 여자. 제 출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에 반대했지만 재혁 씨가 밀어붙이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그 안엔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겁니다. 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예식장 복도에서 전 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무언가를 전하려던 그 순간 이 주사기 안에 그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그는 제 품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제가 사용하던 주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앰뷸런스가 도착했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가 사위, 신혼 첫날 의문의 죽음 간호사 아내 살인 혐의.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변호사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제 동료들도 저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검사에게 제출된 증거들엔 제 손에 남은 독극물 흔적,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죽기 직전 그가 제게 했다는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주사기는 제가 사용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죽기 전에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죠. 법정에서 박혜정 이사장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내 아들은 그 여자가 없었으면 아직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날 판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피고 오나경, 유죄, 징역 10년. 그 순간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 한 번의 밤으로 그 사람과 나눴던 사랑의 흔적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감옥 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저는 생명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울었고 저는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도 얼굴도 그날 이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혜정 이사장이 면회를 와서 말했죠. 그 애는 내가 키울 자격이 없어. 나는 손녀를 다른 좋은 가정에 보내겠다.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채 철창 뒤에서 그녀가 아이를 데려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세상은 저에게 모든 걸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생각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기다려, 다은아.
엄마가 반드시 널 찾을 거야. 그게 제 이름조차 지워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해운대 경찰서 3층 조사실의 싸늘한 공기였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주사기 사진,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서류철이 느릿하게 열리던 순간이었어요. 제 손목엔 아직도 웨딩드레스 자락에서 뜯긴 레이스 조각이 붙어 있었고 그 조각만 보아도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오나경 씨, 이 주사기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당신 겁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제가 쓰던 주사기, 제가 만졌다고? 간호사 시절 내내 만져왔던 수많은 의료 도구들이 떠올랐지만 그날 제 손이 닿은 건 오로지 결혼 준비로 어수선한 물건들이었죠. 전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주사기가 아닙니다. 누가 가져온 겁니다. 결혼식엔 의료도구가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무언가 주사를 놓는 걸 봤다는 하객이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허옇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손가락 하나 닿은 적 없는데, 그때의 혼란과 공포는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중간 재혁 씨가 잠시 어지럽다고 했던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던 모습, 그때 누군가 그의 뒤쪽에서 빠르게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었던 장면, 눈으로는 분명 봤는데 정신이 혼란스러워 확신할 수 없는 기억, 그 검은 그림자가 제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시어머니 박혜정은 언론 앞에서 차갑게 말했죠.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다. 증거가 다 말해줍니다. 해성의료그룹은 이미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뉴스 속 제 모습은 욕망에 눈이 먼 재벌가 며느리로 그려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과 제 죄가 한순간에 하나로 묶여 전 국민의 비난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독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제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 건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나를 죽이려는 함정을 만들었구나. 이 감각이 피부 아래로 파고들며 냉기에 젖은 몸이 떨려왔어요. 그때 교도관이 철문을 열고 종이 한 장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독극물 성분 분석표. 처음 보는 약물이었고 독특한 냄새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독극물이었어요. 그 약품이 재혁 씨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한 가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약을 쓸 수 있었을까? 누가 그의 죽음을 계획했을까? 누가 이 사태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 있는 사람은 제가 감히 상상도 하기 싫은 이름이었어요. 박혜정. 재혁 씨의 어머니이자 해성의료그룹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인물. 그녀는 제게 결혼 전부터 말했죠.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재혁이 앞길을 막지 말아라.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아니라면 또 다른 가능성은 하나뿐이었죠. 재단 실장 박도현.
제 역시 옆에서 늘 그림자처럼 붙어 있던 남자. 저와 처음 인사했을 때 눈빛이 너무 차갑고 마치 제가 그의 계획에 방해라도 되는 듯한 표정. 그 모든 조각이 서서히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들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서류에 남는 건 오히려 제 동기와 기회뿐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의료도구를 만져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며 검사는 저를 지목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만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날 법원 앞에 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제 삶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제 아이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걸.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반드시 진실로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저 멀리에서도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차가운 곳입니다. 온도도 말도 시선도 전부. 감방 안의 공기는 겨울보다 냉랭했고 철창 너머로는 매일 새벽 같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매일 배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그 말 하나로 버텼죠.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교도소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철제 침대, 낡은 담요, 진통제를 줄 수 없다는 간호사의 말. 모든 게 절망이었지만 그날 그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귀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작고 여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소리. 그 아이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멈췄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또 울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순간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름은 다은이라 지었습니다. 모든 은혜를 다 품은 아이. 그 아이는 제게 유일한 빛이었고 다시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박혜정 이사장이 나타났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병실로 들어선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죠. 그 아이 입양 보낼 거야. 당신 같은 여자가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제 아이예요. 제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나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서류엔 그녀의 사인이 있었고 입양 승낙서엔 제 동일한도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흰 포대기에 싸여 간호사의 품에 안긴 채 병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소리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눈앞이 흐려져 그녀의 마지막 모습조차 선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벽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제발요,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은이가 입양된 그날부터 저는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웃을 나이, 걸을 나이, 처음 말을 할 나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 시간은 흘렀고 감옥은 제게 세상과 단절된 땅속 무덤 같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 버텼고 매일 운동하고 책을 읽고 의료 서적을 공부하며 복수의 날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10년 후 출소하던 날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나경이라는 이름은 이제 낡은 죄수복에 버려두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딱 하나, 잊지 못한 이름. 다은, 나는 너를 찾으러 간다.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해성의료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언론은 순식간에 저를 괴물로 만들었어요. 해운대 번화가의 대형 전광판에도 신문 일면에도 남편 독살한 간호사 출신 재벌 며느리라는 문구가 도배되었죠. 출소 후 처음 마주한 세상은 숨조차 턱 막힐 만큼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택시를 잡으려 하면 기사들은 차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든 역사가, 모든 검색 기록이 저를 살인자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아냐? 그 사람 죽인. 재벌 며느리가 되더니 결국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저 자신을 세상에서 지우듯 숨을 죽이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롱보다 더 잔인한 건 시어머니 박혜정이 남긴 말이었어요. 넌 이제 죽어도 아무도 모를 여자다. 그 말은 예언처럼 제 삶을 잠식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발목을 붙드는 족쇄처럼 따라다녔죠. 출소 첫날 저는 감옥에서 몰래 모아둔 돈으로 해운대의 오래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낡은 스프링 매트리스, 그리고 벽에 박힌 곰팡이 냄새 속에서 제 호흡은 자꾸 끊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게 남은 단 하나의 목표,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은, 그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입양 기록은 이미 조작되어 있었어요. 혜정 이사장이 입양 기관까지 통째로 움직여 저의 서명까지 위조해 두었죠. 남은 건 단 하나, 그 아이의 이름뿐. 이름조차 그녀가 바꿔버렸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아플 만큼 그 아이는 제 숨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성의료그룹 차남 유태준 기자가 입양한 딸이 있는데 천재라더라. 그 이름 유태준. 제 남편의 동생이자 한때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줬던 유일한 가족. 그가 아이를 입양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왜 하필 그의 집일까? 왜 하필 재벌가의 피 속으로 다시 돌아간 걸까? 그리고 제게 불가능하리라 여겨진 한 줄의 정보. 그 아이 이름이 다은이라던데.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어요. 저는 길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고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은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바로 저 근처에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작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했습니다. 오나경이라는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새 신분을 만들기로 했어요. 간호재활치료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저는 제 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면으로는 갈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빼앗긴 여자, 돌아갈 곳 없는 여자,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제 삶을 지운 사람들 틈으로 제가 다시 스며들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때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간호사복을 입었다. 10년 전엔 병원에서 생명을 보살폈고 지금은 복수를 위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신분은 윤서진. 서류는 위조했지만 내용은 모두 진짜였다. 감옥에서 보낸 10년 동안 나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재활치료 분야에서 자격을 따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다. 다은이, 아니 지금은 유다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아이가 사는 집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나는 해운대 한 재활 클리닉을 통해 유태준의 집에 방문 치료를 가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다. 첫 출근 날 고급 주택가의 고요한 아침 속 검정색 대문 앞에서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다은이 엄마가 왔어.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소리.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나는 그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바닥엔 고급 원목이 깔려 있었고 집안엔 병원 냄새와 향초 향이 동시에 풍겨왔다. 그리고 계단 아래 작은 그림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던 한 소녀.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 유다은. 내가 뱃속에 품고 태어난 아이. 이제는 낯선 이름으로 낯선 집에서 낯선 엄마인 척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은이는 조용한 아이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빛만으로 대화를 하는 아이. 그 눈엔 이상하리만큼 깊은 어른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첫날 나는 그녀의 몸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다은아, 여긴 어디가 아파서 치료하는 걸까? 그녀는 말없이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림 속엔 검은 그림자와 침대에 누운 남자, 그리고 울고 있는 여자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재혁이 죽던 날의 모습이었다. 검은 그림자는 누굴까? 다은이는 분명 그날의 기억을 갖고 있었다. 내가 딸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살짝 뒤로 물러섰다. 그 움직임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다. 아이를 되찾으러 온 이 여정이 단순한 감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저녁 무렵 태준이 집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인상이었고 나를 보는 눈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새 치료사라고요? 네. 유다은 양 재활 스케줄에 맞춰 방문할 겁니다. 그의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과 겹쳐져 머리를 어지럽혔다. 태주는 내 얼굴을 보며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머리색도 눈빛도 말투도 바꾸어 놓았기에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집의 벽엔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서도 다은이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집안에서 침묵을 배운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다. 이 집안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내 딸을 되찾을 거라고. 그 순간 집 밖으로 나가던 시어머니 박혜정과 마주쳤다. 차에 타려다 말고 그녀는 나를 힐끔 돌아봤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찰나 내 가슴 속에 숨겨둔 분노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숨결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다은이가 그린 그림은 단순하지 않았다. 검은 색연필로 그어진 실루엣은 너무 구체적이었고 침대 곁에 선 그림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다은아, 이거 누구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 작은 손 안에는 엄마도 모르게 간직해온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그날부터 다은이의 그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침묵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그림들은 모두 공통된 이미지를 담고 있었죠. 검은 그림자, 하얀 침대, 울고 있는 여자의 실루엣, 그리고 그림자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빨간 선. 그건 분명 주사기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재혁이 죽던 그날의 장면을 다은이는 분명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9살 아이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게다가 그 기억은 어른들에 의해 무너졌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용히 덮여 있었죠. 그림을 정리하며 나는 하나의 힌트를 발견했어요. 모든 그림의 오른쪽 위 작게 그려진 별 모양. 도대체 이건 뭐지? 며칠 뒤 나는 태준의 책상 위에서 다은이가 쓴 낙서 노트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반복해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별이 뜬 밤 아빠가 울었어. 그 문장이 내 뒷목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결혼식 밤 재혁은 죽기 직전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이 주사기 안에 그 마지막 문장은 아직도 내 귓가에서 맴돌아요. 아이의 기억 속 별이 뜬 밤은 누군가 그녀의 곁에 있었고 그 사람은 결코 나 오나경이 아니었어요. 나는 다시 그림을 하나하나 넘기며 검은 그림자의 실루엣을 확대해서 분석했어요. 어깨가 넓고 팔이 길며 머리가 약간 앞으로 숙여진 체형. 그 모습은 분명 박도현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공식적인 자리엔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해성 의료 그룹 내부 문서를 컨트롤하는 인물. 해정 이사장의 오른팔이자 사생아라는 소문이 무성한 존재. 그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수첩을 꺼내 그의 동선, 사진, 움직임을 기록해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추리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오직 그림뿐. 아무도 믿지 않을 9살 아이의 낙서.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진실은 이미 거기 적혀 있었고 그 진실은 점점 도연과 혜정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란 걸. 그날 밤 나는 다은이 방 앞에서 그 아이의 낮은 숨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다 기억해낼게. 그림 속 그 사람 반드시 끌어낼 거야. 그리고 복도 끝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늘 조용했다. 형 재혁이 죽은 후로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언제나 신문과 의료 기사를 정리하며 차가운 논리로 세상을 해석하는 남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도 형의 죽음엔 의문을 품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수긍하는 듯 행동했지만 그의 방 안엔 아직도 형의 사건 파일이 숨겨져 있었고 병원 CCTV, 약품 사용 내역, 사망 당시 심전도 기록 등 비공식적으로 모은 자료들이 꽂혀 있었다. 나는 다은이의 치료를 빌미로 그의 서재에 몇 번 출입할 기회를 얻었다. 그곳에서 나는 형을 잃은 동생의 복잡한 감정을 처음 느꼈다. 태준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재혁이 주사를 맞기 전까지 정상이었다. 그 약 병원에서 쓸 수 없는 종류다. 누가 형을 죽였는가?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형님의 사망 사건 다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왜 그런 걸 묻죠? 환자 케어를 위해 가족력을 알아두는 게 좋아서요. 나는 침착하게 답했지만 그는 여전히 날 의심하는 듯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다은이의 그림 중 하나가 거실에 떨어졌고 태준이 그것을 주었다. 검은 그림자, 주사기, 침대. 그는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다은이를 불러 물었다. 이건 뭐야? 언제 그린 거니? 다은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그때 태주는 천천히 일어나 그림을 자신의 서재에 가져갔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나를 불렀다. 치료사님, 혹시 이 약물 성분에 대해 아세요? 그가 보여준 건 형의 사망 당시 독극물 성분 분석서였다. 나는 속으로 숨을 죽였다.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병원에서 쓰이지 않는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걸 처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위치는 병원 내에서도 한정적이에요. 간호사, 약제팀 아니면 실장금.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태주는 아내의 유품을 다시 꺼내어 서랍에 정리하던 중 한 메모를 발견했다. 나경, 주사기 조심해. 이상한 기운이 돌아.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실장 쪽을 의심해. 그 문장은 그의 무장을 완전히 깨뜨렸다. 그는 주저앉아 메모를 붙잡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본 나는 가슴이 터질 듯 울컥했다. 그래, 믿지 않았어도 좋아. 하지만 이제 넌 봤잖아. 태주는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건 진실을 마주한 자의 눈이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복도로 나와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고 그 별빛 속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마워. 나경아, 아직 나를 믿어줘서. 그 말이 허공에 떠돌았고 나는 창가에 기대어 오랜만에 눈을 감고 조용히 울었다. 박혜정은 흔들리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다. 항상 단단해야 했고 자신의 모든 말은 곧 진실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주름 사이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태준이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그림 하나를 꺼내 보였을 때 혜정의 표정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것이 스쳤다. 이 그림 다은이가 그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 혹시 어머니 아세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애들 그림에 의미 두지 마. 그림은 그냥 상상이지.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세한 떨림은 완벽하게 훈련된 사람조차 감출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날 밤 혜정은 비서실장 박도연을 급히 불렀다. 그 여자가 다시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부는 가짜일 겁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다은이가 그녀를 알아본 것 같아. 혜정의 눈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 아이까지 돌려놓은 줄 알았는데 왜 또 흔들리는 거지?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망설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오랜 시간 혜정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일이 어긋나고 있었다. 혜정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법조계 라인도 언론도
태준도 그녀를 향한 시선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가문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의 권위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 없애야 해. 이번엔 완전히. 며칠 뒤 나에게 낯선 연락이 왔다. 간호재활치료 의뢰인데요. 위치가 해운대 언덕 쪽이에요. VIP 가정이라 조용히 오셔야 합니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함정이다. 하지만 나는 그 전화를 받았다.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었다. 10년 전 내 아이를 빼앗고 내 삶을 부쉈던 그 여자를 그날 해운대의 비밀 별장 안에서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났다. 차가운 얼굴, 완벽한 옷차림, 여전히 여왕처럼 앉아있는 그녀. 오나경, 내 얼굴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야.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혜정 씨, 아직도 당신이 감옥에 있지 않다는 게 더 놀랍네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다. 그 입 곧 닫히게 될 거야. 나는 그 자리를 나왔고 그날 밤 내 휴대전화엔 도연의 그림자가 찍힌 사진이 도착했다. 누군가 익명으로 보낸 그것은 10년 전 병원 약재 창고의 CCTV 캡처였다. 주사기, 도연의 손, 제역의 이름이 적힌 차트,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 사진 한 장은 10년간 멈춰있던 시간을 단숨에 움직이게 했다. 그날 병원 약재 창고에서 도연이 들고 있던 주사기. 그건 바로 제역이 죽기 직전 사용됐던 그것이었다. 나는 즉시 사진의 배경을 분석했다. 벽에 붙은 보관번호, 시간이 흐린 CCTV 각도, 그리고 창고 내부에 설치된 온도 유지 장치. 그 장소는 해성의료재단 본관 B동 3층 약품 보관실. 일반 직원은 출입이 불가능하고 RFID 키카드와 얼굴 인식으로만 입장 가능한 곳이었다. 도연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건 그가 병원 내부 고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 그리고 그가 독극물을 직접 취급할 수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나는 그 사진을 USB에 담아 한 언론사 제보창을 열었다. 그러나 전송 직전 손이 멈췄다. 태준. 이제는 그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그를 옥상으로 불렀다. 해운대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아래로 흘러내렸다. 이거 보세요. USB를 건넸고 노트북 화면 속에 뜬 그 사진을 본 순간 태주는 숨을 삼켰다. 이건 도연 씨예요. 제역 씨 죽기 전날 밤입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지키려는 게 대체 뭔지 이제는 알고 싶지 않으세요? 태주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게 진심을 담아 물었다. 나경, 정말 그날 당신은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지키려 했어요. 살리려 했는데 그 순간 이미 늦었더라고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노트북을 보며 사진을 확대했다. 약병 뚜껑에 적힌 코드 HX-27A 의료용 마취제. 일반 마취와 달리 심장 박동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 물질.
하지만 이 물질은 병원에서 철저히 통제된다. 오직 기밀 수술이나 특정 임상 실험에만 쓰이는 약물. 그리고 이 약의 보관 사용 로그는 재단 실장인 도연의 계정에 연결되어 있었다. 태주는 속삭였다. 이제 도연 형을 불러야겠네요. 그가 형이라고 부를 때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라 서로의 피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는 느낌. 다음 날 태주는 도연을 별도로 불러 형 재혁의 사망 당시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물었다. 형,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찾았어요. 형, 이 약 왜 들고 있었어요? 도연은 침묵하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약물 정리 중이었을 거야. 왜? 설마 나 의심하냐? 그러나 태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USB를 꺼내 도연 앞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이거 기자들에게 넘기기 전에 형 말을 듣고 싶었어요. 도연은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나경? 그 여잔 끝난 애야. 넌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해? 그 말에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 과거에 우리 형이 죽었잖아. 잠시 정적. 그리고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내가 선택해. 가문이냐 정이냐. 너한테 남은 건 이제 그 둘뿐이야. 그가 문을 나가며 문득 던진 말. 진실은 항상 너를 배신할 거야. 그러나 그날 이후 태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안에 있던 믿음은 무너졌고 이제 그 빈자리는 분노가 채워지고 있었다. 도연이 문을 나선 그 순간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치 이 집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해성의료그룹 본관 앞 태주는 기자증을 숨긴 채 일반인 코스튬으로 건물에 들어갔고 나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빛엔 전과 다른 긴장감이 있었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박도현. 그는 제 눈엔 마치 바람에 미소 짓는 뱀처럼 보였어요.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어딘가 흉측하게 날카로웠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뒤를 따르는 건 경호원 두 사람, 그리고 형광등 아래 희미하게 반사되는 발걸음 소리. 태주는 숨을 죽였고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번 기회야.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고 나는 조용히 뒤따라 걸었어요. 우리는 함께 B동 3층으로 올라갔고 도연은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어요. 그 문 너머엔 약품 보관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약병들이 빽빽히 줄지어 서 있는 유리 진열장이 나를 정면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곳엔 USB 사진 속 주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약병들이 있었죠. 마지막 선을 넘은 듯한 침묵. 태주는 멈칫하며 속삭였어요.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비명과 발걸음이 들렸고 우리는 순간 몸을 숨겼죠. 유리병 너머로 도연이 약병을 집어들고 주머니 속 무언가를 꺼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랬군.
당신이 그 살인자였던 거야. 그리고 저는 달렸어요. 도연 쪽으로 약병을 향해 10년의 증오와 절망을 담아. 도연은 놀랐고 그가 손을 움켜쥔 약병이 유리벽에 부딪히며 딱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는 멀리 있는 모든 거짓을 깨뜨릴 수 있는 첫 방아쇠였죠.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지만 태주는 이미 핸드폰을 들고 그 장면을 라이브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앞엔 번지는 형광등빛 그리고 나를 가두었던 그 모든 그림자가 빗속에서 부서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태주는 모든 자료를 모아 뉴스 편집국으로 향했다. 기자였던 그의 정체는 이미 오래전 재단 내부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릴 결심까지 할 줄은 몰랐다. 편집국에 도착한 그는 데스크 팀장에게 USB를 건넸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해성의료그룹의 약품 불법 유통과 살인 은폐에 대한 자료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영상, 녹취록, 태준이 건넨 증거물은 그들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편집국장 이 과장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입을 열었다. 이 정도면 특종이야. 하지만 내 어머니잖아.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합니다. 그날 밤 9시 메인 뉴스 헤드라인으로 해성의료그룹 내부 비리와 재벌가 며느리 살인 누명 사건이 올라갔다. 화면엔 도연이 약병을 다루는 장면, 혜정의 회의 녹취, 나경의 고통스런 인터뷰 일부까지 편집되어 보도되었다. SNS는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진실을 감춘 의사들, 재벌가의 범죄 은폐, 10년 전 그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은 수십만 뷰를 넘겼다. 혜정의 집은 하룻밤 사이 외신까지 찾아오는 포위된 요새가 되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문 앞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의 플래시와 마이크 앞에서 더는 숨을 곳이 없었다. 박 이사장님, 살인 은폐에 가담하셨습니까? 사생아 아들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침묵.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를 피했을 뿐이었다. 그날 태주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어떤 각오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게 시작됐어요, 나경 씨.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숨을 내쉬며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거짓과 폭력이 만들어낸 껍질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나를 짓밟았던 이들의 얼굴 위로 진실의 빛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뉴스가 세상에 터진 다음 날 아침, 해운대 해성의료재단 본관 앞엔 기자들과 시위자들이 몰려들었다. 진실을 밝혀라. 권력의 살인자, 법의 심판을 받아라. 구호는 점점 커졌고 재단의 대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 철문 너머로 사람들의 분노는 곧장 이사장 박혜정의 집무실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창가에 선 채 침묵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도연이 급히 들어오며 말했다. 모두 폭로됐습니다. 계열 병원에서도 협약을 끊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묻는다. 그 USB 나경이 넘긴 거야? 아닙니다. 태준입니다. 그 이름에 혜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아들. 자신이 그토록 재벌가의 자존심으로 키운 태준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사실. 배신자야. 내 피를 거역했어.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고 도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도연이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사장님, 검찰입니다. 이사장님과 제 계좌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혜정의 손에 들린 찻잔이 탁자 위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그 소리에 그녀는 멈춰서서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눈가의 잔주름, 고집스런 턱선, 그리고 무너진 눈동자. 그래,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젠 누굴 없애야 하는 거지. 그녀는 다시 도연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나경, 그 여자는 끝내야 해. 내가 시작했잖아. 마무리도 내가 해야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의 등 뒤 혜정의 독백이 들렸다. 사랑은 힘이 아니야. 사랑은 약점일 뿐이지. 나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어.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지워졌다. 오직 남은 것은 권력의 잔재와 곧 무너질 제국의 공허함뿐. 그날 밤 나는 내 오피스텔 창밖을 보며 수상한 그림자를 감지했다. 엘리베이터에 탄 낯선 남자, 복도 CCTV를 가린 검은 스프레이, 그리고 내 현관문 앞 조용히 도착한 발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한마디 중얼거렸다.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지. 이번엔 당신 차례야. 그날 밤 현관문이 딸깍하고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이미 등 뒤 허리춤에 작은 방어용 스프레이를 쥐고 있었고 거울로 복도를 확인했다. 낯선 남자의 실루엣, 마스크로 가린 얼굴, 어두운 점퍼, 그리고 손에 든 금속성 물체. 그는 망설임 없이 디지털 도어락을 해킹 중이었다. 초록 불빛이 반짝이며 문이 열리려는 순간 나는 현관 옆 벽에 몸을 숨겼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호흡은 억지로 조절했다. 지금이야. 문이 열리는 찰나 나는 손에 쥔 스프레이를 들고 문틈으로 튀어나갔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대로 그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비명. 그는 뒤로 물러나며 욕설을 내뱉었고 나는 발로 문을 밀어 닫은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주는 그날 이후 내 곁에 머물기 시작했다. 도연이 널 노렸다면 다음은 어머니일 거야. 그의 말은 맞았다. 혜정은 점점 더 광기 어린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권위는 이제 그녀 스스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은이의 학교로 향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태준이 교사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 멀리서 나를 바라본 다은이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그 아이는 뛰어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듯했고 나는 그 아이의 등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 뒤 태준이 내게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있어. 운동장 뒤편 차량 2대가 엔진도 끄지 않은 채 학교를 향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엔 익숙한 얼굴, 혜정의 경호원이 앉아 있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엔 이미 새로운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선 안 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걸 끝내야 해. 그날 밤 나는 태준에게 말했다. 이제 반격할게요. 그의 눈에 처음으로 동지라는 불빛이 비쳤다. 함께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10년의 고통을 함께 매듭짓겠다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은이를 잠재운 후 2사람만의 마지막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밤 우리 3명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태주는 차 안에서 모니터를 켠 채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나는 다은이를 재운 후 현관을 나섰어요. 달리는 차는 없었고 해운대의 밤바람만이 우리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줬죠. 우리가 향한 곳은 해성의료그룹의 오래된 별관. 표면상으론 사용 종료된 낡은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흔적과 기억이 감춰진 장소였어요. 태준이 입수한 옛 내부 문서에는 그 건물이 비인가 영구동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안엔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했어요.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사라졌고 그 모든 기록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죠. 문이 삐걱 열리자 오래된 가구의 썩은 냄새와 먼지 속에서 떠도는 희미한 약 냄새가 우리 콧등을 찔렀어요. 어두운 복도 끝에서 한참 동안 덧칠된 페인트 틈으로 옛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박도현 실장. 그 이름이 써진 문 앞에 서자 태주는 숨을 죽였고 나는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그 실명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끓는 듯한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우리에겐 멈출 이유도 후퇴할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빛 없는 방 안엔 낡은 책상 하나, 먼지 쌓인 파일 수십 개, 그리고 오래된 의료 기록지가 있었어요. 손상의 흔적, 비슷한 형식의 각종 실험 데이터, 그리고 사진들. 흑백으로 찍힌 사진 속 인물들은 대부분 가명이었지만 그중 하나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했어요. 한 아이 눈을 감은 채 담요에 쌓여 있고 옆엔 실험 장비. 메모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죠. 형태 안정성 실험 대상자 429. 그 번호는 다은이가 태어났던 감옥 의료 기록의 출생 번호와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고동쳤어요. 그 아이가 다은이의 또 다른 누군가라는 뜻인가. 그건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연결이었어요. 태준이 숨죽이며 내게 속삭였어요. 이건 폐쇄된 생체 실험 보고서야. 여기 나오는 아이들 전부 기록에서 사라졌어. 그중 하나가 다은이. 나는 그 문서를 손에 들었지만 눈앞이 흐려졌어요. 혼란, 분노, 죄책감이 함께 밀려오면서 나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지만 문서는 거짓이 아니었고 그 안엔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서명이 흐릿하게 적힌 종이, 약물 투여 기록, 생체 안정성 검사 결과, 그리고 주사 기록. 그 순간 우리 속에서 무언가 깨졌죠.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닌 과거에 지워진 생명들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문서를 쥐고 있을 때 멀리서 금속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온 거였죠. 우리는 동시에 숨을 죽이고
몸을 벽에 붙였어요. 도연이 돌아온 겁니다. 그의 발걸음, 나지막한 숨소리, 그리고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태주는 내 어깨를 잡고 속삭였어요. 메모해. 여기 있는 모든 걸.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이 문서, 이 사진들, 그리고 이 진실까지 세상에 남겨둘 거라고. 도연이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문 뒤에서 움직였어요. 빛이 켜지고 그의 얼굴이 보였죠. 그러나 그는 우리를 보지 못했고 그저 먼지를 털며 서리를 정리했어요. 그 모습을 뒤로하며 나는 속으로 외쳤어요. 끝까지 간다. 그리고 태중과 나는 그 문서를 품에 안고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 밤 우리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감춰진 혈연의 진실을 마주했고 그 진실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안겨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은이는 내 아이이고 내 피이고 내 운명이었으니까요. 다은이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은 그 다음 날 병원에서 내게 전해졌어요. 태주는 의사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었고 나는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을 하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희귀 폐질환입니다. 기형적 폐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나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어요. 그 작은 몸이, 그 조용한 미소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다니. 이식은 가능한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말끝을 흐렸죠. 문제는 유전적 일치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친모, 즉 나경 씨입니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내가 다시 한번 아이를 위해 몸을 찢는 선택이라는 것.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 감옥에서 아이를 빼앗긴 그날부터 내 심장은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 뛰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받겠습니다. 그 말은 살아남기 위한 외침이자 다은이와 나의 마지막 연결을 지키기 위한 맹세였어요. 수술날 나는 무균실 앞에서 태준과 마지막으로 마주했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따뜻한 체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덮었죠. 혹시 내가 못 깨어나더라도 내 말에 태주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럴 일 없어. 넌 다은이한텐 생명이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조명 아래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다은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의 눈빛, 내게 달려와 안기던 그 온기,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의식이 멀어져가는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은아, 엄마가 다시 널 낳을게. 수술은 길었고 긴장 속에서 시간이 흐른 뒤 의료진의 말 한마디가 들렸어요. 폐 이식 성공적입니다. 태주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마치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숨을 들이쉬는 게 이토록 고마운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다은이가 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숨 잘 쉬어. 나는 웃으며 그 아이를 꼭 안았어요. 이 세상 모든 증오와 고통을 밀어낼 만큼 따뜻한 순간이었죠. 이식의 대가는 컸어요. 나의 회복은 더딘 편이었고 출혈량도 많았지만
그 무엇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야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해성의료그룹과 관련된 전면 수사가 시작되었다. 태준이 폭로한 보도는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먼저 법정에 선 사람은 박도현이었다. 혜정의 사생아, 그녀가 수십 년간 감춰온 가장 어두운 비밀이자 그 손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실세. 도연은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의료기록, 약물보고서, 실험 대상자 명단,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는 그가 도망칠 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그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그날 주사기를 준비한 건 저였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고 방청석에 있던 나는 무릎을 꽉 쥐며 눈을 감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10년간 날 짓눌렀던 그 억울함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죠. 다음은 박혜정의 차례였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화장을 하고 고급 코트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지만 그 눈빛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검찰은 묻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 오나경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했습니까? 혜정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나는 우리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녀의 말은 사죄도 고백도 아닌 오직 명예에 대한 집착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하지만 법정은 그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판결을 읽었어요. 피고 박혜정, 허위 진술 교사 및 증거 인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나는 태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긴 어둠의 터널이 드디어 끝났다는 걸 느꼈죠.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집안은 진실 앞에 서서 하나씩 무너졌고 그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이번엔 그 시선이 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나경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나는 잠시 멈췄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를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 말은 내가 쌓아온 모든 시간에 대한 작은 결론이었죠. 법정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들이쉴 수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숨을 참듯 살아왔기에 공기가 이렇게 무겁고 또 생생했는지 몰랐죠. 사람들 틈에 섞인 낯선 얼굴들, 플래시와 마이크, 질문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내 귀엔 단 하나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엄마 다은아.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제 내 옆엔 진실이 있고 그 진실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온 엔진 소리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했죠. 경찰 조사와 언론의 후폭풍 속에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어요. 태주는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내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다은이와 함께 작은 방으로 옮겼죠. 그 방엔 낡은 소파와 작은 창문 하나, 그래도 우리 셋만의 처음이었어요. 나는 창문 너머로 바다 불빛을 보며 속으로 약속했어요. 절대로 너를 다시 놓지 않을게. 며칠 뒤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어요.
소금기 찬 바닷바람, 파도 소리, 모래밭의 서걱거림, 그리고 다은이의 작은 웃음. 엄마, 이 바다 처음 봐. 그 말에 나의 모든 고통이 모래 속에 흩어지는 듯 했어요. 태주는 다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우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가자.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진실의 저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해성의료그룹의 공식 해체가 결정된 날, 나는 옥상에서 재단 본관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건물은 이제 더 이상 위험도 권위도 없었다. 언론은 여전히 도연과 혜정의 이름을 내걸고 가족 간의 비극, 사이코패스적 범죄, 그리고 무너진 재벌가라 불렀지만 그 기사들 어디에도 진짜 피해자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나는 법무팀에서 건넨 마지막 서류를 받았다. 재단이 매입했던 고아원 부지 반환 동의서, 다은이의 입양 서류 정정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남겨진 작은 기부재단의 설립 문서, 오나경 모성재단.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과거의 내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상처만 남긴 그 이름이 앞으론 누군가를 살리는 이름이 되도록. 태주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건 당신이 만든 유산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다은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아이가 날 살렸고 그 아이가 또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재단 건물의 지하 기록실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불이 꺼진 공간엔 오래된 냄새와 먼지, 그리고 수십 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기록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 안에서 잊혀졌던 아이들의 이름을 모아 파일을 만들었어요. 429, 315, 511. 다은이와 같은 숫자들. 그 아이들은 더 이상 번호가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고 보호자도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고 기억으로 살아나야 했죠.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었지만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았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책임의 무게였어요. 해운대 바다는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내 안의 마음은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모든 고통은 끝났고 이제 이 유산은 다른 생명에게 건네질 차례였어요. 다은이의 이름이 새로 적힌 가족관계 등록부를 받은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품에 안았어요. 유다은, 모 오나경. 그 이름 아래 지워졌던 10년이 조용히 복원되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조용히 퇴장했어요. 태주는 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엔 그 어떤 축하보다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다은이는 아직 그 의미를 모두 알지 못했지만 길을 걷다 문득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이름 바뀌었지? 그래. 이젠 아무도 너한테 다른 이름 부르지 못해. 그날 저녁 우리는 작지만 단단한 식탁을 마주했어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끓인 미역국, 다은이가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이건 나고, 이건 엄마, 그리고 이건 그 아이가 망설이다가 태준의 그림을 가리켰어요. 이건 아빠 해도 돼?
그 순간 태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그 눈빛 속에서 10년간 꾹 눌러 참았던 따뜻함이 번져오는 걸 느꼈어요. 물론이지. 태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고 나는 그 눈물 위에 내 미소를 얹었어요. 다은이의 이름은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었어요. 지워진 시간이, 돌아온 가족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우리 관계가 이름 하나로 정리되었죠. 밖엔 비가 내렸고 창가엔 작은 촛불이 흔들렸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다은아, 엄마가 너를 다시 품에 안았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기억의 자리였고 우리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작은 깃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드디어 우리 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죠. 그날 아침 우리는 다시 해운대 바다를 찾았어요. 차가운 모래,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조용히 떠오르는 아침 햇살. 다은이는 조심조심 발끝을 모래에 묻고 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 바다 소리가 다 들려.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죠. 이제야 모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태주는 바닷가에서 조용히 작은 유골함을 꺼냈어요. 재혁이 형, 당신이 원했던 진실, 우리가 드디어 밝혔어요. 그는 바다를 향해 고개 숙여 형의 유골을 흩날렸어요. 나는 옆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어요. 남편에게 쓰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원망했고, 이젠 당신을 용서해요. 그 순간 파도가 우리 발끝을 덮쳤고, 모래 위에 쓰인 글씨가 지워졌어요. 이제 거짓은 끝났어. 진실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다은이를 가운데 두고 손을 맞잡았어요. 하늘은 점점 푸르러졌고 새로운 하루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우리가 얻은 건 화려한 집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다은이라는 이름 안에 세상 모든 사랑을 담아 살아갈 용기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바다를 기억했어요. 거짓이 씻겨나가고 진실만이 남는 바다. 이제 우린 그 바다와 함께 살아가기로 했어요. 다은이가 손을 들고 외쳤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가족 맞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 그리고 이제부터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마지막 파도가 밀려왔고 우리 셋은 바다 앞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실은 바다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닿은 것뿐이었죠.